자,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9월에 실시한 학력평가 고1 국어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들은 다 알겠지만 수능 대비용이라기보다는 내신에 이번 중간고사에 9월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이 철학 지문, 첫 번째 지문이었던 이 지문이 사실은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비문학 4개 지문 중에서는 지문의 수준 자체는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하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 독해를 하면서 이 철학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글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문이기 때문에 저는 좀 고민을 하다가 좀 꼼꼼하게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 영상이 얼마나 길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배경 지식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다 하고 갈 거니까 너무 길더라도 좀 참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이번 내신에서 이 글이 출제가 됐을 때 틀리지 않도록 좀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문단 봅시다. 서양 철학은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서양에서 그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고대에서 근대 이르기까지 주된 관심사가 존재예요.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 저는 항상 이런 그 고유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좀 네모 박스를 치고 넘어갑니다. 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뭐라고 했냐면,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저기 말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니 당연히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지. 근데 이게 무슨 이제 좀 약간 철학적인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이제 뒤에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 어떤 존재라는 것이 있다 없어지고 없다 있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존재의 생성과 변화, 소멸을 부정했다. 오케이? 자, 그에게 존재는 영원하며 절대적이고 불변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구문을 A가 아니라 비구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파르메니데스는 존재라는 건 생성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는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그 류의 문장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그 이항 대립 또는 이원 대립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비문학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수능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원 대립상에 대해서 따로 설명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이 이원 대립상적 독해라고 하는 거는 비문학 독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거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좀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주변 선생님들한테나 좀 질문을 해가지고 그 이원 대립적 독해 방법을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이원 대립적 독해 방법은 저는 이렇게 그리는데요. 자, 봅시다. 존재의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존재란 어떤 것이다. 생성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소멸,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겠고, 자, 두 번째 의견, 존재라는 거는 영원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절대적인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정반대되는 의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파르메니데스는 요게 아니라 존재는 이속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파르메니데스는 이 양쪽 중에 어디에 배치해야 됩니까? 여기 파르메니데스, 이 부분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파르메니데스가 얘기한 의도와는 좀 다르지만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 앞에 컴퓨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컴퓨터를 내가 고물상에 내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이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부셔져가지고 어디 뭐 태워진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게 뭐 원소의 형태로든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파르메니데스는 존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오케이? 자, 이에 반해. 자, 반대로죠. 자,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또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철학자죠. 그럼 당연히 이에 반대되는 헤라클레이토스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당연히 여기 헤라클레이토스 이 부분에 위치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추론해 가면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의 생성과 변화를 긍정했다. 이쪽 맞죠? 그는
그러니까 이 헤라클레이토스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 중에 있으며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자, 지금 키워드 위주로 짚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존재는 생성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소멸할 수 있다.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앞으로 나올 철학자들이 이 양쪽 중에서 어디에 배치되는가를 잘 주목하면서 읽으면 이 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는 헤라클레이토스랑 파르메니데스의 의견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자, 더 읽어봅시다. 존재에 대한 두 철학자, 이 두 철학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파르메니데스랑 헤라클레이토스가 되겠죠. 파르메니데스랑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는 플라톤, 자, 세 번째 철학자 등장했습니다. 플라톤. 자, 플라톤은 어디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겠죠.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데아론을 설명을 안 해주고 있죠, 이 글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고등학생이라고 하면은 이데아론 정도는 이게 철학적인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지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데아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플라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있죠. 현실 세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이데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데아. 자, 이데아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완벽한 세계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세계예요. 오케이?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있어. 완벽하고 이상적인 곳이 있어요. 자, 현실은 어떻게 생성됐냐면, 자, 이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를 모방, 본따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플라톤의 의견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모방이라고 하는 거는 본뜬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얼굴을 거울 보면서 종이에 이렇게 그려봐요. 그림을.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라도 0.00000000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본뜰 수 있습니까? 그건 힘들죠. 항상 모방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발생하냐면은 왜곡과 변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는 완전한 곳이었지만 이 이데아를 모방해서 만든 현실 세계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내가 중학교 때 이 도덕 시간에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딱 듣고 나서, 아, 플라톤은 또라이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어릴 때. 왜냐하면 이 말이 안 되잖아. 이 이데아라는 게 있고 그걸 본따서 현실을 만들었다는 이 상상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학 가가지고 이 철학을 좀 더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만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줘 볼게요. 자, 일단 성경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원래 그 인간은 어디 살고 있었냐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어.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완벽한 곳이에요. 추위와 배고픔도 없는 곳이고 인간은 죽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괴로움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천국 같은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따먹게 되면서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로 인간이 쫓겨난 거죠. 근데 에덴 동산은 그러면 완전하고 아주 완벽한 곳이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여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고달파야 되고 춥고 배고프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오케이? 자,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제주도 신화 중에 천지왕 신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 그래서 형이 대별왕이고 동생이 소별왕입니다. 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대별왕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고 소별왕은 대별왕에 비해서는 좀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신적인 존재였는데, 하루는 이제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아들들에게 이 세상 다스리는 권한을 물려주기로 해요. 그리고 이 둘이 내기를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이승을 다스리게 되고 지는 사람이 저승을 다스리는 걸로 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꽃 피우기, 이 생명력을 키우는 꽃 피우기 내기를 하는데, 여기서 당연히 대별왕이 이겼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지만 대별왕이 이긴 게 아니라 소별왕이 이겨버렸어요.
왜? 속임수를 써가지고 소별왕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소별왕이 이승을 다스리게 되고 대별왕이 저승을 다스리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도적 사람들이 이 신화를 얘기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대별왕이 이겨서 대별왕이 이승을 다스렸다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자, 지금 제가 서로 다른 나라의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느껴지나요? 자, 이 세 가지 모두 우리 현실이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 우리가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듣는 거 너무 힘들죠? 내 목소리 듣는 거 힘들잖아요. 우리는 왜 춥고 배고프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왜 힘겹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왜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없고, 우리는 왜 죽어야 되느냐, 이런 현실의 불완전함을 자기들 나름대로 납득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데아라고 하는 완벽한 공간이 있고 현실이 그것을 본따서 만들어졌다는 아이디어,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영어 단어 중에서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이디얼하다고 하죠. 이상적이라는 게, 그게 이데아에서 온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존재에 대한 두 철학자의 견해, 이 두 견해는 당연히 이렇게 반대되는 두 견해겠죠. 이 견해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영향을 주었다. 플라톤은 자, 존재를 첫째,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와 둘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로 나누었다. 그러면 플라톤은 이 양쪽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 자, 둘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플라톤은 둘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라톤은 이 두 존재, 두 속성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의 존재는 변한다고 생각했다. 현실의 존재는 변한대. 자, 근데 그리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라고 했죠? 아까? 이데아죠. 이데아. 자, 이데아라는 거는 현실의 근거가 되는, 이 현실을 모방할 수 있게 한 어떤 이상적인 공간인데, 이데아를 영원하고 불변하는 존재, 그 자체로 완전한 진리로 여겼다. 자, 무슨 말이냐면 플라톤은 이 두 개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플라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니네 왜 한쪽으로만 생각해? 나는 두 개로 다 받아들일래. 이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있지, 현실 세계의 존재들은 변하는 거야. 근데 이데아라고 하는 완벽한 곳이 있거든. 근데 거기에 있는 존재는 변해 안 변해? 불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둘 다 받아들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데아는 뭘로 여겼어요? 완전한 진리로 여겼지만, 반면 현실 세계의 존재는 이데아를 모방한 것일 뿐. 아까 했죠? 이데아와 달리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현실 세계의 존재들은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구나. 근데 이데아의 존재들은 완전하고 불변하는구나. 이렇게 플라톤은 주장을 했던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또한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존재와 달리 계속 지금 이원 대립상 나오고 있어요. 계속 지금 반대말이 나오고 있어요. 봐봐. 완전, 불완전. 그 다음에 요 두 세트 반대.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항 대립적 사고라고 하는 건데, 계속 반대되는 두 축으로 글을 끌고 가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또 반대말 나옵니다.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존재와 달리 이데아는 오직 무엇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자, 뭐라고요? 우리 현실을 어떻게 지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다는 거 어떻게 지금 느낄 수 있습니까? 감각을 통해서죠. 감각. 이 감각이라는 건 뭐예요? 오감. 미각, 청각, 후각, 시각, 촉각.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 현실 세계를 지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데아는 무엇을 통해 지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미각, 촉각으로 이데아 보여요? 이데아 만질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러면 이데아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고도한 사고방식, 우리 인간의 고도한 생각인 이성, 논리적이고 인간의 고도한 사유인 이성, 그 플라톤 용어로 하면 로고스가 되겠죠. 자,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데아를 감각할 수가 있다, 지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플라톤의 이러한 철학적 견해는 이후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 플라톤이 이렇게 주장한 것이 그 뒤로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문단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 세 명의 철학자를 얘기를 하면서 존재에 대한 두 가지 반대되는 의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로 나누고, 플라톤은 양쪽을 다 받아들여서 현실과 이데아라고 하는 두 개로 존재의 속성을 나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2문단.
그러나 바트 플라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서양 철학의 주류, 아까 주류가 됐다고 했죠. 주류적 입장은 근대에 이르러 니체. 자, 네 번째 철학자 나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도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본인이 만약에 자기가 또라이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보고 싶다면 니체 책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니체 책을 딱 읽었는데, 그래서 뭐 가장 유명한 책이 뭐예요? 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이 있는데, 니체 책을 딱 읽고 재밌고 공감되고 술술술 책장이 넘어가면 본인은 또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니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얘기야, 재미도 없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책장이 안 넘어가 하면 본인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 어쨌든 농담이지만 근데 니체가 실제로 좀 정신병이 있기도 했었고, 근데 니체 아주 훌륭한 철학자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철학자입니다. 자, 니체에 의해서 강한 무엇을 받았다? 비판을 받았다. 플라톤을 니체는 비판했대요. 플라톤을 깠대. 그러면 어떻게 깠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자,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받아들인 니체는 니체가 누구의 견해를 받아들였다고라? 헤라클레이토스죠. 그럼 니체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당연히 존재란 뭐 하는 것? 생성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것,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봤겠죠. 따라서 니체는 어디다가 쳐박아야 됩니까? 니체는 이쪽에다가 쳐박아야 되겠죠. 맞죠? 자,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받아들인 니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존재, 절대적인 것은 있다 없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유일한 세계라면서 여기서 플라톤 깐 거 느껴집니까? 아까 플라톤은 우리 세계를 뭘로 나눴어요? 이데아, 이상적인 그 가상의 세계와 그다음에 현실 세계 둘로 나눴잖아요. 근데 니체는 뭐라고 주장했어? 현실이 유일한 세계다. 그 말은 이데아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면서 플라톤을 비판한 거죠. 자, 그러면서 신은 죽었다. 자, 신의 세계는 어느 세계예요? 이 불변하고 완벽한 세계지. 그런 세계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형이상학적 이원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이원론이라는 거는 이 이원론은 둘로 나눈다는 뜻인데, 자, 형이상학적 이원론 뒤에도 이제 설명이 나와 있지만 이 세계를 현실과 완벽한 세계인 어떤 가상적인 그 이데아로 둘로 나누는 그런 이제 사고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형이상학적 이원론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 플라톤이 말하는 거지. 이쪽에서 말하는 거죠. 형이상학적 이원론. 이 세계를 둘로 이 현실과 완벽한 이데아로 나누는 그런 것이 말하는 진리, 신중심의 초월적 세계, 합리적 이성 세계 모두를 뭐했다? 부정했다. 그 말은 여기 나오는 키워드들 진리, 초월적 세계, 합리적 세계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하는 걸까? 이쪽에 속하는 거겠죠. 진리, 초월, 그 다음에 합리 이런 단어들은 싹 다 이 오른쪽에 속하는 단어들일 거예요. 그리고 니체는 그걸 뭐 한 거예요? 비판한 거지. 야, 플라톤아,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데아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니체는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플라톤 같은 사고방식이 진리라는 것을 영원하고 불변한 것으로 고정시켜버리고 현실 너머의 이상세계와 초월적 대상, 이상과 초월 다 이쪽 키워드들이죠. 대상을 생명의 근원으로 설정해버림으로써 인간이 무엇을 부정하도록 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인간이 현실을 부정하도록 만들었다고 깐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 플라톤, 네가 이데아라는 걸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현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 가상적이고 완벽한 세계에 사람들이 너무 주목을 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무엇에서 멀어졌어? 현실에서 멀어진 거야.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니체를 굉장히 현실주의자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니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이데아보다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인간이 그 생명의 근원과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인간은 허무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 그 허무는 어떤 것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바로 이 형이상학적 이원론, 플라톤 같은 사고방식 때문에 발생한 거죠. 허무에 이데아가 있다는데 어디 있는 걸까? 근데 이데아가 실제로 있을 거 없을까? 근데 이데아를 만약에 못 찾아서 자기가 발견을 못하고 현실은 계속 괴롭죠. 그럼 인간은 무엇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현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이고 완벽한 초월적인 세계에 의지하게 됨으로써 현실에 멀어지고 현실에게서 무력감, 허무함을 느끼게 됐다고 니체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단은 이제 니체의 의견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 거예요. 3문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니체는 당연히 그런 허무에 직면하게 되었으니까 그 허무에서 어떻게 될까? 당연히 벗어나야 되겠죠. 니체가 이 허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는 문단이 3문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인간의 그런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느냐? 생명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생명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바로 힘의 의지인 거예요. 다시 인간은 힘을 통해서 생명의 본질을 회복해서 허무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니체는. 자, 니체가 말하는 이 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힘은 주변인이나 사물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또 A가 아니라 B 나왔죠. 지배 X, 억압 X. 그게 아니라 뭡니까? 자기 극복, 생명의 상승을 지향. 오케이? 자, 니체가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힘으로 주변 사람을 억누르고 굴복시키고 사물을 망가뜨리고 하는 그런 종류의 힘이 아니라 자기 내면, 그러니까 외부로 향하는 힘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생명을 회복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으로부터 솟아오르는 힘을 강조한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A가 아니라 B니까. 자, 니체는 이러한 힘의 의지가 생성과 변화, 아까 잘 봐요. 생성과 변화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이 생성과 변화 어느 쪽 키워드였어요? 왼쪽 키워드였죠. 당연히 니체가 여기 속하니까 생성과 변화라는 키워드를 니체가 쓰겠죠. 생성과 변화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창조적인 생성작용을 하는데 그 최고의 형태가 뭐라고요? 예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술이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어서 알겠지만 이게 초반까지는 철학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은 갑자기 스무스하게 예술로 넘어가고 있어요. 니체에서 예술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스무스하게 연결을 해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니체는 허무해진 인간이 힘을 통해서 자기 내면으로부터의 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생명의 힘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좋은 형태가 무엇이다? 바로 예술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는 여기 또 키워드 찾아갑시다. 본능에 내재한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적 충동을 중요시하였고, 그 다음에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인간의 삶의 가치 상승을 도와주는 바로 그 힘으로 보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술을 통해서 생명력을 회복하고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 자, 니체가 얘기한 극복 방안이 대표적인 게 무엇으로 제시되어 있습니까? 예술을 하는 거죠. 예술. 뭔가 내 창작력이 불타올라가지고 무슨 어떤 예술 작품을 창조함으로써 인간은 허무함을 극복하고 우리 속에서 끌어오르는 힘, 그런 것들을 잘 발현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또 키워드 봅시다. 본능, 감성, 충동, 이런 것들 다 어디 속하는 거겠어요? 자, 여기 속하는 거겠죠? 본능, 감성, 충동. 그리고 이런 단어들은 당연히 뭐랑 반대되는 겁니까? 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다음에 뭐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과 당연히 반대되는 그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이해하는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이 키워드를 쭉쭉쭉쭉 짚어가되 그 키워드가 이 양쪽 중에서 어느 부분에 속하는 키워드인지만 쫙쫙 분류를 해놓을 수 있으면 끝나는 그런 지문이었던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니체는 바로 예술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자기의 생명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까지 지금 했어요. 3문단 가봅시다. 이러한 니체의 철학적 견해는 20세기 초에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 특히 회화에서 독일의 무슨 주의? 표현주의가 니체의 철학을 수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표현주의는 전통적인 사실주의 미학을 따르지 않았다. 또 나왔어. 이항대립적 또 나왔습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표현주의라고 하는 예술사주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주의라고 하는 예술 사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둘은 뭐가 되겠습니까? 반대돼야 되겠죠. 자, 사실주의 미학은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존재와 진리의 참 아까 형이상학적 이원론은 어느 누구 쪽, 이게 아까 왼쪽 오른쪽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플라톤스러운 의견이었잖아요. 사실주의는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존재, 진리 또 키워드 오른쪽이었죠.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하는 것을 예술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재현의 미학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주의란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요, 진리를 모방하고 재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모방과 재현이란 말은 왜곡과 변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추구하는 게 뭡니까? 사실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름에서도 나오잖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나 니체의 철학적 관점에서 예술을 이해한 표현주의 화가 반면 이쪽 사람들은 예술의 목적이라는 게 재현 아니야. 니들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이 미술을 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 똑같이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대신에 무엇을 표현하는 거야? 인간의 또 나온다.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야, 여기는 그럼 키워드가 뭐가 들어야 되겠어요? 감정. 그 다음에 충동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이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들은 사실주의 미학에서는 이성보다 열등한 것이라고 여겼던 감정. 이 사실주의 미학은 이성하고 감정 중에서 뭐를 더 열등하게 여겼대요? 감정을 더 열등하게 여겼으니까 당연히 이성을 더 중요시했다는 말이겠죠? 자, 사실주의 미학은 이성이라는 것이 존재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걸로 봤어요. 오케이? 아니다. 죄송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표현주의 화가들이죠. 표현주의 화가들은 사실주의 사람들이 주장한 그 이성보다 열등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감정, 사실주의 미학이 열등한 것이라고 여겼던 감정이 사실은 존재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쵸? 그럼 당연히 이 표현주의 사람들은 이성보다는 무엇을? 감성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들은 누굽니까? 여전히 표현주의 화가들이에요. 표현주의 화가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생성, 소멸 이런 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점 되면 느끼겠죠. 자, 우리가 아까 그린 이 십자 요 있었죠, 요거. 그게 그대로 지금 이 예술하고 연결되는 거 지금 느껴지십니까? 아까 존재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생성할 수 있고 소멸할 수 있다는 헤라클레이토스랑 니체의 의견을 받아들인 쪽이 어느 쪽인 거예요? 표현주의. 그러니까 아까 그 표를 나란히 계속 이렇게 이어서 그리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존재란 절대적이고 이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플라톤 쪽 스타일 있죠. 이 존재라는 것은 불변하고 영원하다. 자, 이쪽 의견을 계승한 예술의 그 경향이 무엇이겠어요? 사실주의겠지. 그러니까 위아래 표가 사실은 하나로 통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연결성을 좀 느끼면서 글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표현주의 화가들은 대상의 비례와 고유한 형태를 왜곡한대요. 이 왜곡하는 건 이 사실주의 사람들이 보면 큰일 날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색채도 실제보다 더 강하게 과장해서 그리거나 그 다음에 대비되는 원색 그 강렬한 색 있죠. 강렬한 색,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강렬한 색깔을 대담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원근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 원근법에 얽매이지 않는 화면 구성을 보임으로써 작품에서 드러나는 공간이 A가 아니라 B, 재현이 아니라 단순히 미술이라는 것이 공간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과 의미를 생산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자, 이 사문단에서는 표현주의 예술과 사실주의의 그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표현주의라고 하는 것은 니체의 의견을 계승했고, 니체란 존재는 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존재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현실에 주목했고, 이 인간이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합리성, 그냥 골똘하게 수학적으로 고민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막 끌어오르는 충동과 감정과 본능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표현주의는 바로 그것을 계승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5문단 마지막이네요. 표현주의 화가들은 이성과 합리성의 가치를 추구하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 반발하여 이성, 합리성 이거 다 이제 오른쪽 되는 거였죠? 근데 그 당시 사회는 왜 이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었을까요? 이것도 연결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글 읽었으면은 왜 그랬을까? 아까 분명히 플라톤적인 사고가 서양 철학의 무엇이 되었다? 주류가 되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성과 합리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플라톤적인 이 오른쪽 부분적인 사고방식이 주류를 이뤘겠죠. 근데 그런 분위기에 표현주의 화가들은 반발하며 예술가로서의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예술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라고 본 거예요. 그들은 자유로운 형태와 색채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내면의 불안, 공포, 고뇌 이런 것들이 이제 니체가 말하는
허무함들이 되겠죠. 허무함.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강한 무엇을 보여주었어요?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화자의 내면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표현주의는 니체의 철학을 근거로 예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었다. 자, 이 글에 한번 그 진행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요약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이 글이 어떻게 지금 해 왔는 이어져 왔는가를 좀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얘기하면서 존재에 대한 두 견해를 나눴죠. 그리고 플라톤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그 플라톤이 현실과 이데아라고 하는 존재를 나눴다까지 했었어요. 근데 니체는 그런 플라톤을 깐 거예요. 왜? 현실에 집중해야지. 너 왜 현실에 집중 안 하니?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는 현실밖에 없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가려면 뭐예요? 허무하지. 현실을 살면 허무하잖아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술과 같은 힘, 내면에서 끌어오는 힘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의견을 이어받은 게 누굽니까? 독일의 표현주의 화가들이었고 이 표현주의는 플라톤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이 사실주의에 반대해가지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보다는 주관적인 감정과 충동과 feel 그런 걸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면 무조건 표현주의가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림 못 그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 9등급 떴는데 제가 그 친구를 그 크로키라고 그 스케치하는 게 있는데 친구가 이제 엎드려 있는 걸 그렸는데 미술 선생님이 그걸 보고서 새우를 그렸냐고 진지하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상처받아갖고 미술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재를 그대로 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표현주의 예술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표현주의 화가들이 당시 어떤 사회에 반대해서 개인의 어떤 주관적이고 강하고 담대하고 자유로운 그런 어떤 새로운 그 예술을 추구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6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16번은 좀 쉽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는 굳이 뭐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자, 어쨌든 예술 양식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정리하고 있다. 근데 예술 양식이 어떻게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이 글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고요. 2번 예술에 대한 니체의 견해가 시대에 따라 달리 평가받는다. 이런 것들은 글에 나온 적이 없고요. 3번 예술에 대한 니체의 시각과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언급된 내용인데 장단점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글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4번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가 니체에 의해 통합된다. 니체라는 거는 하나의 주장을 했을 뿐이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아니고 답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 이건 누구 입장이었어요? 플라톤적인 입장이고 우리 그 십자가로 따지면 이 오른쪽 부분의 입장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입장을 부정하고 비판했던 니체의 철학을 설명하고 그 철학이 예술 어떤 예술입니까? 독일의 표현주의 예술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당연히 5번은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풀어볼게요. 자, 17번은 너무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풀면서 자존심 좀 상했어야 됩니다. 감히 이런 걸 나한테 풀라고 주다니 좀 약간 속이 좀 상했어야 됩니다. 자,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존재죠. 존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헤라클레이토스와 니체는 존재가 변화한다고 생각했다. 밑에 표 가서 보세요. 헤라클레이토스와 니체는 존재가 변한다고 생각했다. 바로 맞네요. 1번 맞는 것이고요. 2번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은 존재가 불완전하다고 여겼다. 이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은 여기 완전이라고 써있고 여기 불완전이라고 써있죠. 자, 당연히 반대죠. 이거를 완전이라고 고쳐줘야 됩니다. 3번 플라톤과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 플라톤과 헤라클레이토스 벌써 지금 불길하죠. 왜냐하면 지금 양쪽을 묶고 있으니까. 플라톤과 헤라클레이토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존재가 있다고 보았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란 변화하는 것이라고 봤는데 플라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존재란 불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고 얘기한 거는 플라톤만이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빠져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파르메니데스는 헤라클레이토스와 달리 자 어디 갔습니까? 파르메니데스는 헤라클레이토스와 달리 존재 생성을 긍정했다. 존재 생성은 파르메니데스 얘긴데 헤라클레이토스 얘긴데 파르메니데스가 긍정했다? 완전히 뒤로 바뀌어 있는 거죠. 5번 플라톤은 니체와 달리 자, 플라톤은 니체와 달리 존재의 근원을 감각을 통해 플라톤 감각입니까? 이성입니까? 이성이고 니체가 감각이었죠. 완전히 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이 그 감각이죠. 이것도 전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18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에 나타난 표현주의 화가들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표현주의 화가들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오케이. 1번 인간의 감정을 감정 이 표현주의 이쪽 키워드 뭐였어요? 감정, 충동, 왜곡, 과장 그다음에 자유, 원색, 원근법, 개무시 이런 것들이 키워드였고 여기는 그대로 모방하고 재현하는 그다음에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것들이 키워드였죠. 자, 당연히 감정을 중요시했던 표현주의 화가들의 생각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2번 표현주의 화가들은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은 어느 키워드예요? 완전 사실주의 반대죠. 이거 꺼져. 3번 시시각각 변화하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감정을 중시했다. 변화, 생성, 소멸 이쪽 맞죠? 이쪽 맞죠? 맞는 것이고 예술가로서의 주관적 표현을 예술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하였다. 주관적 표현. 여기는 아무래도 예술가 자신의 주관적 표현이 주가 되겠고 당연히 여기는 있는 그대로 그려야 되니까 객관적인 사고방식이 주가 되겠죠. 당연히 맞는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작품에서 드러나는 공간을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공간 감정도 들어갔네요. 맞는 것이겠죠. 답은 잘못된 거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윗글에 나타난 니체의 사상과 연결지어 보기의 작품을 감상할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보기를 딱 봤을 때,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거는 사실주의에 가깝습니까? 표현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사실주의라고 하면 큰일 나지. 왜냐면 사실주의는 있는 그대로 그린 거잖아요. 진짜 사람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얼굴이 진짜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그 약간 뭔가 이 사람 병원 가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색깔도 다 이상하고 뭔가 자기 필대로 그렸잖아. 이게 있는 현실이 진짜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표현주의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민망하네. 독일 표현주의 화가인 해바라기와 여인의 얼굴은 라고 나와 있고 화자의 자 여기 키워드 갑시다. 자, 1번 뭐가 잘 표현되었다? 내면. 사실주의에서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데 중점을 줬다면 표현주의에서는 작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데 중점을 줬죠. 자, 내면 당연히 표현주의라는 증거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려한 원색 우리 원색도 나왔죠. 화려한 색깔 인간의 감정과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화려한 색깔을 잘 사용하는 거 표현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바라기 앞의 여인은 슬프고 우울해 보인다. 아까 표현주의는 뭐가 중요한 거였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대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여인보다 뒤에는 해바라기 코평이 더 크게 그려져 하면 더 뒤에 있는데 더 크게 그려졌다. 원근법 개무시 이 모든 것들이 다 표현주의의 예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번 봅시다. 이거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죠. 1번 여인을 슬프고 우울해 보이게 그린 것을 보니 인간은 결코 허물을 여기까지는 맞죠. 슬프고 우울하게 그린 것까지는 맞는데 인간은 결코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는 니체 철학? 아까 니체가 분명 뭐라고 했었어요?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줬잖아요. 허물을 극복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내면으로부터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의 가장 좋은 형태가 뭐예요? 예술이잖아. 그래서 니체는 예술을 통해서 무엇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봤어요?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거잖아요. 따라서 극복할 수 없다고 봤다는 얘기는 전혀 잘못된 것이 되겠죠. 2번 해바라기를 강조한 화면 구성을 보니까 현실 너머의 이상세계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긴 니체의 견해. 니체 현실하고 이상 중에서 니체는 무엇을 중요시합니까? 이상 그딴 거 없어. 우리 현실을 살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죠. 당연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3번 해바라기의 노란색과 윤곽의 빨간색을 대비한 것을 보니 초월적 세계를 재현한 것이 니체는 초월적 세계를 중요시합니까? 현실적 세계를 중요시합니까? 초월적 세계를 비판하고 현실적 세계를 중요시했죠. 당연히 이것도 초월적 세계를 재현한 것이 현실 세계라는 거 이거는 니체가 아니라 플라톤적인 입장이 되겠죠. 4번 해바라기, 꽃병, 배경 등을 화려한 원색으로 그린 걸 보니 원색 좋아요. 원색 표현주의 예술의 특징이었어요. 감성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충동을 중요하게 여겼던 니체의 생각. 맞죠. 다 여기 키워드들이 표현주의 그 다음에 니체의 견해 그쪽에 가 있는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겠죠. 5번 해바라기 꽃병과 연을 원근법 개무시 여기까지 맞죠? 인간은 자기 주변의 사물을 지배해야 한다는 의지 아까 니체가 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힘이라는 거는 주변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뭐였어요? 내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힘의 형태였죠. 당연히 정답이 될 수가 없는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마지막 봅시다. 어휘인데 이 어휘는 제가 따로 열심히 풀어진 않을 거고 사전 찾아보면 여러분들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이게 답은 3번이거든요. 자, 3번인데 이 3번 C가 뭐였냐면 회복이었어요.
회복이었는데 회복이 온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보호랑 회복은 다르죠. 회복이라는 거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 뭐 병이 들었거나 망가졌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온전하게 보호해서 유지시키는 거는 자 뭐가 되겠습니까? 보존의 뜻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회복과 보존이라는 거는 좀 다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니체 관련된 이 철학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뭐였어요? 이항 대립적 사고. 이 두 개의 반대되는 사고가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반대말, 이런 식으로 대립적인 대조적인 견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게 연결성이었죠. 자, 이 대조가 나중에 가면 예술의 대조 있죠. 표현주의와 그다음에 뭐예요? 사실주의의 대조랑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어떤 이런 글의 연결성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지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